안녕하세요. 자, 오늘 보실 것은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시험은 이제 민법 조문하고 판례가 시험에 나오죠. 근데 압도적으로 판례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럴 때 허위 표시에서 판례가 몰려 있는 곳은 어디냐면 제3자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여기에 판례가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의사표시에서 제3자하고 해제에서 제3자는 다르다고 그랬죠. 네, 그걸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표에서 제3자에 해당하는 사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가장 양수인, 이 말은 가장 행위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했던 그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갑하고 친구 을하고 가장 매매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의 있기를 격려를 하였다. 얘가 바로 가장 양수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양수인이라는 단어에서 가장 행위, 허위 표시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양수하였다. 그 뒤에 나와 있는 게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맺은 거죠.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가장 양수인, 여기에 1입니다. 1. 이걸 기초로 목적 부동산을 양수하였다. 여기에 2입니다. 새로운 이해관계. 2번도 보시면 가장 양수인이 있었고 이게 1이고 그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이게 2. 2가 바로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 여기에 1. 병, 뭐 저당권을 설정받았다라든지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의 길을 받았다랄지 여기에 2.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었다라는 겁니다. 3번도 마찬가지죠. 가장 매매에 기한 대금 채권. 여기 가장 매매가 있게 되면 갑은 을에 대해서 대금 채권이 생기죠. 물론 가짜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장 채권이죠. 여기에 있었고 여기에 1. 요걸 양수받은 사람.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었습니다. 4번, 요 채권을 또 가압류한 사람, 가장 채권, 여기에 1. 가압류가 2.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었다라는 것. 5번, 가장 전세권, 여기에 1. 거기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여기에 2.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연속 출제된 판례인데, 앞에 여러분, 저기 단어 하나가 빠져있네요. 가장 채무죠. 가장 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 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하고 가장 소비대차가 있었다. 가짜로 돈 빌린 것처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가령 뭐 은행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람이 채무자가 되겠죠. 그런데 요 돈 빌린 계약 자체가 없는 거니까, 허위 표시니까 이 사람은 가장 채무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친구 병이에요. 요거를 보증을 했다는 겁니다. 보증을 했다. 자, 이거는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체크를 해둔 거 뭘 체크를 했냐면 여기 이행하여라는 부분을 체크를 했습니다. 이행하여.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냥 가장 채무를 보증만 했다. 이 사람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설명하려면 좀 복잡하니까 지금은 우리 시험에서는 그걸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행을 해가지고 구상권을 취득을 했다. 네, 그 정도로만 일단 봐두십시오. 나중에 기회가 있게 되면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이 역시 또 최근에, 판례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거의 출제가 안 되다가 최근에 연속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7번 먼저 한번 읽어보고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은 가장 채권자의 파산 관제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장행위 또는 가장매매, 거짓의 법률행위 여러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냥 저기 질문 한번 드려본 겁니다. 해보신 적 있는지.
그래서 이제 주로 어떤 경우에 가장행위가 있게 되냐면은요, 이건 이제 시험하고는 관련은 없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이제 그 회사 생활을 할 때요, 벤처기업이었습니다. 그러면 벤처기업의 그 사장들의 최고의 목표는 뭐냐면 그 기업을 코스닥에 상장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코스닥에 상장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뭐 매출 1억, 2억 이거 나와가지고 상장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매출이 발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가령 코스닥에 상장을 하려면 매출이 한 1,000억은 돼야 된다 라고 가정을 해보고, 그런데 여러분이 운영하는 회사의 매출이요 990억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열심히 해도 1,000억은 안 되더라. 몇 년을 해봐도 990억밖에 발생 안 하더라. 예? 아니, 그거 다 심사를 하는데 당연히 심사하죠. 지금 방법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가장행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거래처하고 예를 들어서 그냥 실제 매출은 100억 발생하는데 요거를 올리는 거죠. 150억으로 그렇게 해서 올리는 거. 그래서 이제 일종의 가라 매출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속어로 가라란 말 여러분 아시죠? 가라 매출. 그런데 여러분 가장행위 이거 정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하고 해가지고요, 이제 뭐 도급계약 같은 게, 공사계약 같은 게 있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뭐 건축업을 하는 여기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짜로 도급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수를 받기로 했다라고 해버리면 자,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요 을이라는 사람이 건축업자니까 수급인입니다. 그러면 이 도급계약의 공사 금액이 가령 50억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고, 그런데 요거를 가짜로 했다는 겁니다. 가짜로. 그러면 요 갑이라는 어찌됐건 가장 채무를 부담을 하게 되겠죠. 그랬고 이 과정에서는 지금 둘이 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한번 갑이 되셔가지고 을을 위해서 그냥 가짜로 이렇게 짜고서 도급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자, 그 상황에서 그러면 을은 갑에 대해서 채권이 있는 겁니다. 가장 채권. 물론 가짜죠. 가라 채권. 요거를 을이라는 애가 병한테 팔아버리는 겁니다. 100억짜리 채권이 있는데 50억만 받고 싸게 해가지고. 그런데 요 병이라는 사람이 선이다. 나중에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돈 달라고 하면 줘야 한다는 거죠. 당연히 줘야죠. 왜 줘야 됩니까? 통정허위 표시 모여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법에 적어져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런 경우에 가장행위가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판례 사안에서는 어떤 경우에 또 가장행위가 벌어지냐면은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갑이 있고 뭐 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을이 이제 은행이다라고 가정을, 뭐 아무 쪽과 상관없습니다.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여러분, 자, 이제 예전 일이긴 하는데 가령 뭐 동문회를 한다. 그러면은 뭐 아주 뭐 띄엄띄엄 나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띄엄띄엄 나오는 친구가. 그런데 갑자기요, 만약에 이제 그 동문회가 한 달에 뭐 한 3개월 분기별로 된다고 하면 꼬박꼬박 얘가 갑자기 막 참석을 합니다. 왜 그러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 다음 해가 되니까 이 친구가 그 은행 지점의 지점장이 된 겁니다. 왜 그 전부터 꼬박꼬박 참석했을까요? 이제 은행 지점장 정도 되면은 이거는 이제 영업입니다. 영업. 어떻습니까? 대출도 많이 일으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잘 띄엄띄엄 나오다가 갑자기 꼬박꼬박 저 친구 왜 그러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상하다라고 농담으로 수상하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그 다음 해가 되니까 거기 공민은행 A 지점의 지점장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면서 하는 일은 뭐냐? 계속 사람들 만나고 다니는 겁니다. 사람들 만나고 실적 올리려고. 자, 이제 일단 지점장이 됐습니다. 실적을 올려야 되겠는데 실적이 발생을 안 합니다. 그럼 뭐 합니까? 가장행위를 하는 겁니다. 가장 소비대차.
가장 소비대차. 자, 가장 소비대차. 실제로는 은행에서 돈 꽂았다, 안 꽂았다? 안 꽂았다. 근데 둘이 지금 가장이랑 허위 표시니까 둘이 지금 짠 겁니다. 둘이 짠 거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10억을 빌린 걸로 가짜로. 되셨나요? 이런 것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판례사가 어떻게 됐느냐? 요 은행이요, 금융기관이 뭘 해버렸냐면 파산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은행의 재산은 파산 재단을 구성을 하게 되고 그때 후원투수로 새로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요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누구냐? 파산관제인. 먼저 확인할 거. 이 사람은 허위 표시에서 제3자다 아니다? 제3자다. 뉴라고 지금 적은 것 자체가 제가 취지가 뭐겠습니까? 허위 표시에서는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이 제3자라고 했죠. 그래서 일부러 후원투수로 새로운 얼굴이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암기해야죠. 그래서 파산관제인은 어떻습니까? 제3자에 해당한다. 필수 암기 사안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제3자에 해당하기는 해당하는데 보호가 되려면 악의는 보호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파산관제인이 선이냐 아니면 악이냐 요거 자체를 따져봐야 할 텐데 따져봐야 될 텐데 우리 판례는 이 파산관제인 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총 파산 채권자들. 파산 채권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요 은행 파산했는데 나중에 파산관제인이 다 이거 재산을 실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채권들이 은행이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 사람들이 채권자들은 그 사람들. 그래서 총 파산 채권자 요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떨 때 파산관제인이 악의가 되느냐.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전원 악의설. 파산 채권자 전원이 악의일 때 파산관제인은 뭐가 된다? 악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파산 채권자가 10명이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10명 전원이 악의여야 파산관제인은 악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 9명은 악인데 파산 채권자 중에서 1명은 몰랐다. 선이다. 그러면 파산관제인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선이. 1명이라도 선이면 파산관제인은 선의가 된다. 요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일단 묻지마 암기해야 됩니다. 새로운 얼굴로 후원투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파산관제인 제3자에 해당한다. 다음 파산관제인의 선의 악의 여부는 파산관제인 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총 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한다. 그럴 때 우리 판례는 전원 악의설의 입장이어가지고 파산 채권자 전원이 악의일 때 파산관제인은 악의가 된다. 그 말은 1명이라도 선이면 파산관제인은 선의가 된다. 이걸 우리 시험에서 최근에 연속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7번 보시면 파상 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 금융기관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파산관제인, 제3자에 해당하고 이제 가로에 보시면 파산관제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 확인되셨죠? 그 말은 파산채권자 일부가 선이라면 1명이라도 선이라면 파산관제인은 뭐가 된다? 선의가 된다라는 거.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지금 일단 제3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여러분 4번 보면은요. 4번 이제 저희 지금 읽으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왜 4번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작년 책을 기준으로 본다면 4번도 새까만 색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올해 처음 시험에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까만색이 아니라 하얀색이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여기 4번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수업 시간 때
제3자가 아닌 사람으로 판례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사람이다. 여기 4번이. 근데 출제가 됐죠. 그렇게 되면 다시 위로 가게 되면 제3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딱 남아있는 마지막 판례가 여기 몇 번입니까? 8번. 제 말씀 지금 이해되시겠나요? 안 나온 판례 딱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자, 그래서 이 상황입니다. 이거는 원래는 저는 이제 5, 6월 과정에 말씀을 드리는데 안 나온 판례가 딱 요거 하나고 이제 앞으로 유력하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 시험에서는 이미 여러 번 다 출제가 된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가바오라고 가장매매. 자, 그 다음에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 자, 을이 병한테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런데 요 병이 선이. 요 병이 선이. 자, 그랬을 때 병으로부터 전득자. 정. A는 악이. 요건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정은 소유권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취득하죠. 왜? 요 선의 제3자가 엄폐물이 되어가지고 다 막아주니까. 달리 말하면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을 했으니까 그로부터 승계 취득자 정은 선의 악의를 따지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엄폐물의 법칙, 이거는 판례 사안이 아니라 이론입니다. 이론. 학설. 그럼에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다툼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 비교. 갑하고 을하고 가장매매. 자, 을이 병하고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런데 요 병은 가장행위에 대해서 악의. 다시 병이 정하고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런데 이 정은 선이. 그랬을 때 이 정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겠는가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느낌적인 느낌으로 취득할까요? 못할까요?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할까요 못할까요? 일단 이거 저기 뭐야 거수 다수결로 한번 해보죠. 자, 정이 자 다시 악의의 병으로부터 매수해가지고 등기한 선의의 정 소유권 취득할까 못할까. 자, 거수로 취득한다 20%, 취득 못한다 30%. 그러면 지금 O에 단 사람들이 더 적고 X에 단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럼 일단 뭐가 정답일까요? 이제 아니 여러분이 O다 X다를 말한 게 아니라 요 답안을 보고 여기에 1번 여기에 2번 많이 틀렸을까 적게 틀렸을까? 많이 틀렸겠죠. 틀린 사람이 더 많다. 취득한다라는 거면 취득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벌써 딱 문제에서요,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이거 보고 취득할까 못할까 생각하겠죠. 자, 그러면 딱 답 보고, 여기에 친 사람이 더 많다. 그럼 이미 이쪽이 틀린 겁니다. 이쪽이 틀린 거다. 이게 아직 시험이 안 나왔으니까 상대적으로 틀릴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죠. 틀린 사람이 더 많다. 그럼 먼저 확인할 거. 자, 요 병은 허위 표시에서 제3자입니까? 아닙니까? 가장 매매하고 을 앞으로 등기를 했는데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어가지고 병이 등기를 했습니다. 제3자입니까? 아닙니까? 제3자죠. 제3자에는 해당하지만 요 제3자가 보호가 되려면 선이어야 되는데 악이니까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 못한다. 그런데 병으로부터 매수하고 등기한 요 정, 얘는 제3자입니까? 아닙니까? 제3자 아니면 제4자입니까? 정이 예를 들어서 무라는 친구한테 매매하고 등기하면 얘는 제5자입니까? 그래서 판례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요 사람 제3자로부터의 전득자
즉 이 단어 다시 new 다시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맺은 사람도 제4자가 아니라 몇 자다? 제3자다. 요 밑으로 이어져도 얘도 제5자가 아니라 몇 자다? 제3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제3자에 해당한다. 해당하니까 뭐만 따져야 됩니까? 이제 앞에 선이냐 악이냐. 그러니까 얘는 선이니까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장매매하고 을이 병한테 양도를 했는데 이 병이 선이다. 그러면 정은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그걸 학자들은 엄폐물의 법칙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이번에 가장매매하고 친구 앞으로 등기를 했는데 친구가 병한테 양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었으니까 이 병은 제3자입니다. 그런데 제3자 이 병이 악이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걸 기초로 다시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 맺은 정, 이 사람도 역시 제4자가 아니라 똑같은 제3자입니다. 그러니까 뭐만 따져주면 되느냐? 여기 선이냐 악이냐. 근데 선이죠. 선이니까 어떻습니까?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그래서 우리 시험만 제외하고 출제가 안 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8번에 보시면 제3자로부터의 전득자, 다시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거죠. 그림상 이 사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3자로부터의 전득자. 그러니까 앞에도 제3자, 요 전득자도 제4자가 아니라 제3자.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 밑에 제3자가 아닌 사람 1번 당사자 제3자 아니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포괄 승계인도 어떻습니까? 제3자가 아니죠. 그래서 포괄 승계인은 가로에 보시면 예를 들어 가장 양수인의 상속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대리인이 가장 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있어서 본인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제3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변제천의 채무자. 채권의 가장 양도가 있었다. 요게 1. 변제를 했다면 2가 있는 겁니다. 새로운 이해관계가. 그런데 변제를 안 했죠. 그러니까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다 안 맺었다? 안 맺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가장 소비대차에 있어서 대주의 지위. 그럼 여기는 금융기관이겠습니까? 고객이겠습니까? 대주가. 대주, 차주,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대주는 빌린 사람인가요? 빌려준 사람인가요? 다시 임대인, 임차인, 대주, 차주, 임대인, 빌려준 사람이죠. 똑같습니다. 대주가 빌려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여기가 지금 금융기관입니다. 그래서 대주의 지위를 이전받았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지위 자체를 이전받아버리면 이 사람이 당사자가 돼버린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여기 가장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가장 매도인입니다. 가장 매도인. 요 지위가 넘어간 겁니다. 지위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3자도 아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문장이 작년 기출이죠. 차주와 통정하여, 차주가 돈 빌린 사람입니다. 차주와 통정하여 가장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기관이 대주죠. 그로부터 계약을 인수한 자. 같은 말입니다. 다. 계약을 인수하게 되면 계약상의 지위가 이전되는 겁니다. 계약상의 지위가 이전되는 거,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4번이 작년에 처음 출제가 됨으로써 이 박스 안에 검은 색깔은 딱 위에 있는 거, 아까 제4자가 아니라 역시 제3자다. 요거 하나만 남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됐고 밑에 양가로, 반가로 3번에 은닉행위라는 게 나와 있고요. 허위 표시와 구별 개념 나와 있습니다. 얘는 나오면 사례로 나옵니다. 사례로.
어떤 상황이냐면 갑이 을한테 부동산을 증여를 합니다. 그런데 요 증여세가 너무 부담이 되니까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서를 하나를 씁니다. 그리고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해 둔다라는 거. 되셨나요? 거기 사례 한번 읽어보십시오.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를 매매로 가장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기를 마쳤다. 되셨나요? 예. 그럼 을은 소유권 취득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여기 영어 가장매매고. 소유권 취득했나요? 못했나요? 취득했죠. 왜 그렇습니까? 요거는 가짜지만 여기에 진짜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하고 그림 자체가 다릅니다. 그림 자체가. 아까는 갑이 채권자 A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을하고 짜고 법률행위를 하고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밖에 없냐면 가짜밖에 없습니다. 가짜밖에. 가짜밖에. 근데 여기는 가짜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가 있죠. 요 진짜를 뭐라고 하냐면 은닉행위라고 합니다. 은닉행위. 가짜로 숨겨진 진짜 행위. 가짜에 의해서 숨겨진 진짜 행위. 요거는 은닉행위. 그러니까 여기 문장도 앞에로 보면 앞에 갑이 X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고 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진짜입니다. 진짜. 진짜.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시험에서 가장 물어보는 전형적인 틀린 질문, 매매와 증여는 모두 다 무효이다. 뭡니까? X입니까? X. 매매는 가장행위로 무효지만 은닉행위인 증여계약은 유효한 거죠. 유효하다. 그래서 얘가 유효하니까 을 앞으로 이루어진 요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하고 맞아떨어지죠. 그러므로 을은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니까 그로부터 전득자, 병, 얘는 이런 사실을 증여세를 아끼려고 했는지 이런 거를 알았든 몰랐든 어떻게 됐습니까?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내용 확인. 매매계약.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가장행위이기 때문에 무효이다. 증여계약. 은닉행위인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나 유효하죠. 등기. 을명의 소유권 이전 있기는 유효하다. 전득자. 1번. 병은 선이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그럼 여러분, 선악을 불문한다는 말은 선임의 과실이 있냐 없냐 이런 것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전득자 병이 갑과 을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거기에 과실이 있다. 그래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알아도 소유권 취득하는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 갑이나 을은 병에게 토지의 소유권 이전자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내용 자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자주 출제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출제가 되고 그때 정답 지문으로 출제된 적도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나오면 서비스가 돼야 된다. 서비스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21페이지 가셔가지고 착오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이랑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 취소할 수 있다.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착오를 공부를 하실 때는 항상 머릿속에 그 그림을 떠올리시라고 했고 여기가 뭐였습니까? 고유한 의미의 착오. 여기가 뭐였습니까? 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 불일치? 일치. 고유한 의미의 착오는 일치, 불일치? 불일치.
그래서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모르고서 한 의사표시, 이걸 우리가 착오다라고 합니다. 그랬고 착오의 유형 뭐였었습니까? 표시상의 착오,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에 관한 착오. 세 번째, 별 의미 없는 의미의 착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이거를 떠올리시고, 그 다음에 표시상의 착오, 요거는 어떤 사건이 떠올라야 됩니까? 신원보증, 연대보증 사건. 되셨나요? 신원보증, 연대보증 사건. 의사는 신원보증이었습니까? 연대보증이었습니까? 신원보증. 그런데 표시는 연대보증. 그래서 여기는 신원보증, 연대보증 사건. 요거를 떠올리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법률의 착오. 여기 판례를 읽어보면 양도세 부과 여부에 관한 착오. 그래서 여기에도 그대로 109조가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읽어본 109조가 적용이 된다는 말은 중요 부분에 해당하면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기의 착오는 의사표시가 일치한 경우. 그래서 우리가 그 예로 들었던 것은 전철역이 들어설 것이라고 오인하고 시가보다 더 비싸게 건물을, 토지를,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그랬을 때 동기의 착오에 빠지게 된 걸 보게 되면 스스로 전철역이 들어설 것이라고 오인하는 경우도 있었죠. 되셨나요? 그런데 타인, 다른 사람이 잘못된 정보를 줘가지고 동기의 착오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럴 때 그 타인이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일부러 잘못된 정보를 줄 수도 있다. 여기가 실수, 과실, 일부러 고의, 고의. 이 부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사기. 자, 그럼 다시 사기는 착오의 일종이다. 옵니까 있습니까? 그림을 보십시오. 여기 속에가 사기가 있죠. 여기가 사기입니다. 여기가 사기. 그러니까 사기는 착오의 일종이다. 옵니까 있습니까? 오. 그러나 뭐에 불과하다?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 그랬을 때 여기 신원보증, 연대보증 사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사기가 아니니까. 왜 사기가 아니다? 요거는 일치, 불일치. 불일치. 사기는 일치, 불일치. 일치. 그래서 신원보증, 연대보증 사건, 요거는 사기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착오 취소는요? 되겠죠. 그러니까 착오 취소만 가능하다라는 거,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고, 이제 여기서 저희가 두 문자, 남단공의 강대사, 와이프, 뭐라고 했습니까? 동서, 입, 손해, 배상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동이 뭐에 관한 겁니까? 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려면 그 동기가 뭐가 돼야 된다? 표시가 되고, 표시가 되면 이제 내용이 되는 겁니다. 내용이. 그래서 중요 부분에 해당하면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또 예외가 있어가지고 표시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었다. 어떤 경우였습니까? 상대방이 그 착오를 유발 제공했을 때. 유발 제공했을 때 그때는 표시가 필요가 없다. 판례 사안을 보면 요 상대방이 주로 누구였다? 공무원이었다. 그래서 공무원이라는 단어도 시험에 출제가 됐다라는 거.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서는 뭐였나요? 여기 서명의 착오 또는 서명 날인의 착오. 즉 신원보증, 연대보증 사건. 그건 동기의 착오다, 표시상의 착오다. 네, 표시상의 착오다라는 거.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입이 뭐였습니까? 증명 책임. 방금 우리가 조문을 읽어봤지만 착오 취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서 핵심적인 요건은 중요 부분이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중요 부분 인지 여부, 중대한 과실 유무, 여기가 바로 착오 취소의 핵심 요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증명 책임에 대해서는 판례 사안들이 다 있었죠. 자, 그러면 중요 부분과 중대한 과실 유무, 이거는 한 사람이 증명한다. O였나요? X였나요? X. 조문 구조 자체가 법문하고 단서로 되어 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증명 책임을 다 부담하는 게 아니라 누가 부담한다? 증명 책임이 분산이 되어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다시요. 지난 시간에 했던 그대로 복습하는 겁니다. 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이 있었는데 을이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다시 알겠죠? 을이 착오자. 자, 그러면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은 갑하고 을하고 누가 증명 책임을 부담합니까? 누가? 을. 왜? 법 조문회가 의사표시 내용으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이라고 적어져 있으니까 법에 적어진 걸 증명하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요 을이라는 사람이 중요 부분, 요 부분을 증명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증명 책임은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임을 법에 적어진 걸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애가 어떻습니까? 중대한 과실 요 부분에 대해서 증명 책임을 부담을 하게 된다라는 것.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만약에 이게 갑하고 을하고 이 매매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가지고 싸움이 붙어서 재판에 가게 됐다. 그러면 을이라는 애가 뭘 증명을 했습니까? 판사님, 저한테 착오가 있었습니다.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을 하고 플러스 그거는 중요 부분입니다. 라는 걸 증명을 한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거기에 대해서 갑이 방어를 못하면 을이 이기는 겁니다. 이거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갑이 방어를 하려면은 판사님 잠깐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얘가 중요 부분에 착오를 일으켰는지 몰라도 그건 제가 알 바 아니고 얘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취소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걸 갑이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판례는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 지문 봐보십시오. 착오한 표의자의 중과실 유무에 관한 증명 책임은 법률행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부담을 한다. 뭡니까? 있습니까? 중과실 유무에 관한 증명 책임은 이 매매계약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아니요. 중과실에 관한 증명 책임은 이 매매계약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게 된다. 그게 O냐 X냐? 어떤가요? 지금 이 계약 효력을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은 갑입니까? 을입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은 아까 지금 갑은 소송에서 뭐라고 했냐면 판사님 얘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으니까 이 계약 취소 못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계약을 지금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착오는 얘가 일으켰지 얘는 착오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시장도 안 좋은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금 가격이 지금 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돈 받고 지금 팔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었으니까 취소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 효력을 부인하는 자는 누굽니까? 이 사람이 부인하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즉, 이 계약을 취소해서 무효로 만들려는 사람. 거기에 이제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부인하는 자, 이렇게 출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중요 부분에 해당해가지고 다시요. 을이 이 착오에 빠졌을 때
과실이 있었습니다. 과실로 착오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중요 부분에 해당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을은 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다고 그랬죠. 왜 있습니까? 법에 적어져 있죠. 중대한 과실일 때, 아주 큰 잘못이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얘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 통상의 과실이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취소를 했더니 얘의 과실 때문에 갑에게 손해가 발생을 하였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왜 없었나요? 불법 행위가 아니니까.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취소할 수 있다고 법에서 허용하니까 위법하다 안 하다? 위법하지 않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보니까 착오가 있었다. 을이 깨달았습니다. 을이 깨달았다. 그리고 이 매매계약대로 이행을 했다간 쪽박차게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먼저 전제할 것, 이 매매는 착오를 이뤄 취소가 됐을 때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이지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유효하죠. 여전히 유효하니까 을은 중도금 지급 의무를 부담을 한다. 그런데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갑의 입장에서 보면 채무불이행. 그러면 갑은 이행지체를 이유로, 중도금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갑이 이 계약을 해제를 하였다. 해제를 하였다. 그리고 해제했을 때, 해제 후에도 을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입, 손, 해. 방금 여기 이렇게 썼었죠. 손해배상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해제 후에 착오 취소 된다 안 된다? 해제 후에 착오 취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입 손해에서 요거 됐습니까? 법률 행위를 부인하는 사람은 중과실을 증명한다. 중요 부분을 증명한다. 중요 부분. 요 사람이 부인하는 자. 부인하는 사람은 중요 부분. 요걸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증명 책임은 우리 시험에서 다른 거 나온 거 없습니다. 딱 반복해가지고 중과실은 부인하는 자가 증명한다. 하면 틀린지 뭐. 부인하는 사람은 부인은 뭐 증명한다? 중요 부분이라는 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배상하다에서 배는 뭐였나요? 착오 취소 배제 특약. 나중에 착각했다고 딴 소리 하기 없기. 콜. 유효 무효? 유효. 그러니까 이 특약이 있었다면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요거는 뭐였습니까?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위에 동의하였다. 착오 취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이거 봐두시면 되겠고. 요거는 뭐였습니까? 하자담보 책임과 착오 취소와의 관계. 경합입니까? 배제입니까? 경합. 이거 한번 확인하시고. 요거는 뭐였습니까? 자연적 해석. X토지, Y토지 사건. 착오 취소가 존재한다 안 한다? 네, 존재하지 않는다. 그 내용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봐두고 그 다음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본 핵심 판례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별거 없었습니다. 시험에 나온 것은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를 했는데 절반 이상이 하천인 경우. 그래서 여기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 요거는 하천 부지 사건. 요거는 해당하고, 해당하지 않는 것 같은 경우는 시가의 착오. 그 다음에 면적의 근소한 부족, 근소한 지적 부족. 네, 이런 것들이 해당을 하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중대한 과실과 관련해가지고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 판례. 하나는 공장 경영자 사건. 생각나시나요? 토지를 매수하면서
통장을 지을 수 있는지 관할관청에 문의조차 안 했다.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라고 했고, 다른 하나는 개인적 토지거래 사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토지거래를 할 때에는 대장 등을 확인해야 될 최소한의 주의무가 있다. 그런데 떼보지도 않았다. 그럼 뭐가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라는 거. 다음 핵심 판례 또 하나 있었죠. 중대한 과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착오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안 된다. 그런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어도 착오 취소가 되는 예외가 있었다. 어떤 판례였습니까? 그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 그럴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어도 뭐 할 수 있다? 착오를 이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 네, 이렇게 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착오의 유형. 첫 번째, 표시상의 착오. 위에 표시 잘못한 것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고, 바로 그 밑에 신원보증, 연대보증 사건.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 날인한 나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 날인을 하였다. 신원보증, 연대보증 사건. 동기의 착오다, 표시상의 착오다, 표시상의 착오다. 다시 한번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 되셨죠? 의미의 착오는 건너뛰고, 그 다음에 법률의 착오. 1번. 법률에 관한 착오라도 그것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대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기의 착오와 그 해결 나와 있고요. 거기 예외까지 내놓으십시오. 동기를 당의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의사표시 해석상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표시가 돼서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거. 그런데 동기 표시설이지 동기 합의설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로 보시면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뤄질 필요는 없다. 나아가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장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것이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근데 이거는 동기의 착오에만 특별한 문제가 아니죠. 일반론이죠. 중요 부분에 해당하여야 한다라는 거. 그 밑에 표시 분류.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또는 제공된 동기의 착오에 대해서는 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취소가 인정이 된다라는 거. 다음 넘어가서 벽돌공장 사건. 매수한 토지가 계약 체결 당시부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해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밑에 증명책임. 자, 다시요. 반가로 3번에 착오 취소권의 발생 요건. 1번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거기 증명책임 보시면 중요 부분은 누가 증명한다? 표의자. 그 사람이 착오자. 그 사람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부인하는 자. 법률행위를 부인하는 자. 제가 그렸던 그림에서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1번 하천 부지 사건. 토지 전부를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를 했는데 측량일과 절반의 면적이 하천이었다. 우측으로 오셔가지고 중요 부분이 아니라고 본 판례 1번 큰 소원 부족.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의 큰 소원 부족. 이번에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빠뜨렸는데 중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3번 판례 무효인 가압류 사건. 무효인 가압류에 의해서는 표의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 중요 부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판례 사안은 뭐였느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을 했다. 근데 나중에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란 게 밝혀졌다.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멈춰가지고요. 경제적 불이익 또는 재산상의 손해 사기 취소해서 요건입니까 아닙니까?
재산상은 손해가 전혀 발생 안 했습니다. 그래도 사기당했다면 취소할 수 있나요? 그러면 이번에는요, 오히려 이익이 발생했다. 손해를 본 게 아니라. 사기당해서 계약했는데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사기를 이로 취소할 수 있을까요? 안 한다고 하셨죠? 아니요.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냥 느낌상 맞았을 것 같습니까? 틀릴 것 같습니까? 예전에 틀렸습니다. 신고가 아니라 취소. 예전에 여러분 어떤 적이 있었냐면 거기까지만 하고 방금은 좀 이따 사기에서 말씀드릴 건데 일단 한번 비교를 해야 되니까 던져놓은 겁니다.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지금 저희는 그 OX가 있죠. 따로. 근데 예전에 그 학원에서는 따로 책을 만든 게 아니라 매 시간마다 뭐 10개씩 20개씩 해가지고 이제 사전에 10시부터 수업이면 9시 반 정도 오셔가지고 이제 푸는 겁니다. 푸는 거. 그러면 그냥 10문제를 냈다고 가정을 하고, 10문제를. 그때 이제 그 학원에 그 최고령이셨던 분이 60대 후반이셨습니다. 60대 후반. 근데 이제 그분이 이걸 1번부터 10번까지 써가지고 풀면 타율이 어떻게 되냐면 2R에서 3R. 20점에서 30점. 그러니까 보통 2개에서 3개를 맞고, 7, 8개는 틀린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항상 그게 불만인 겁니다. 그 어르신이. 나름대로 공부도 한다고 막 열심히 하는데, 그냥 문제에서 그냥 OX만 보게 되면 점수가 안 나오니까. 굳이 점수로 말하면 지금 20점, 30점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요, 80점 나 80점. 왜 그랬을까? 어느 날 갑자기. 오늘까지 20점에서 3점에다가 다음 주에 80점이 나온 겁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했냐면 일단 본인의 답을 다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다 반대로 바꿨습니다. 자기 OX 다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바꿔본 겁니다. 그랬더니 80점이 나왔다. 아까 제가 막 해가지고 O하고 X 해가지고 거수해서 한번 숫자 조사 해봤죠. 그때 결국에는 그거 적은 쪽이 맞았죠. 만약에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오면은요, 만약에 여러 명이 이게 답이다라고 했으면 그건 무조건 틀린 겁니다. 거의. 그래서 어찌됐건 그 어르신께서 항상 이 자리에 앉으셨는데요. 제가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잠깐 거기를 살짝 봅니다. 그분이 또 항상 이렇게 앞에 놔둬가지고. 근데 그 전까지 분명히 또 점수도 적으십니다. 20점, 30점 하고. 그것도 뭘로 적냐면 형광펜도 아니고요. 어디서 있었는지 그 옛날 색연필 혹시 아십니까? 되게 두꺼운 거. 그걸로 해가지고 막 예를 들어서 20점 크게 적고 여기 밑에 2개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갑자기 80점 쫙쫙 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했죠.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쉬는 시간에 오셔가지고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답 쳐놓고 반대로 바꿨더니 이제 여기서 퀴즈. 그분 그 해 합격하셨을까요? 못 하셨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못 했습니다. 근데 1차만 합격하셨어요. 1차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불합격. 그 다음에 동차 합격. 그래가지고 만 70세인가? 만 70세에 결국에 합격하셨죠. 근데 어찌됐건 여러분, 이런 기발한 발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분은 성장의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세 때문에 좀 더디긴 했지만, 근데 사실 더딘 것도 아니죠. 그때 열심히 해가지고 1차 합격했고, 그 다음에는 2차만 하려고 했지만 불합격했고, 그 다음에 다시 같이 해가지고 동차했고. 근데 그 나중에 동차하실 때도요, 어차피 이제 같은 학원이니까 다시 또 이제 한 해 걸려서 또 이제 뵙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다음부터는 민법은요, 그러면 한 번 1차 합격하셨죠.
그때 공부가 제대로 돼가지고 이제 까먹은 건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오히려 이해가 좀 필요한 문제들은 그거는 다 웬만한 건 다 맞췄습니다. 웬만한 거.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항상 마음속에서 뭔가 내가 급급하다 그러면 예? 그럼 반대로 가면 돼요? 아니죠. 또 이걸 제 입으로 그럽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예. 그런데 한 번씩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잠깐만 쉬셨다가 중대한 과실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